태양의 나라 이집트, 모래 위에 세워진 제국의 마지막 왕좌에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두 거인을 사랑했고 제국의 운명을 손에 쥐었던 여왕. 그러나 그녀의 왕관 아래엔 사랑과 배신, 그리고 피로 물든 역사가 숨겨져 있었죠. 세상을 지배한 마지막 파라오. 그녀의 삶이 신화로 남은 이유. 권력과 사랑, 배신과 야망이 얽힌 그녀의 인생은 마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지중해의 푸른 파도가 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말이에요. 그곳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한 여인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9년 지중해의 찬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 이집트를 마지막으로 통치하게 될 클레오파트라였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이집트인이 아니라 그리스계였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 혈통의 공주가 이집트의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부하 장군 중 하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차지했고 이후 300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해온 것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는 특이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근친혼이었어요. 이는 왕족의 피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왕실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클레오파트라는 어릴 때부터 궁정의 복잡한 정치 게임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언제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위험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혜와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자란 알렉산드리아 궁전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고 각종 예술품과 보물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궁중 생활은 언제나 위험으로 넘쳐났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형제 자매 간의 암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서로를 죽이는 일도 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50만 권 이상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의 의학서부터 그리스의 철학서, 바빌로니아의 천문학 서적까지 온갖 지식이 집약된 이 도서관에서 클레오파트라는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받지 못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클레오파트라는 엄청난 지적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라틴어, 이집트 상형 문자, 심지어 히브리어와 아랍어까지 총 9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특히 그녀가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족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전 통치자들은 그리스어만 사용하며 이집트 백성들과 거리를 두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통치할 백성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종교와 관습을 공부했고 신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또한 뛰어난 수사학과 변론술을 익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로웠고 말솜씨는 누구든 매혹시킬 만큼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 그 매력에 사로잡혔다고 말이죠. 클레오파트라가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에 따라 클레오파트라는 10살짜리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함께 공동 통치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똑똑하고 야심찬 클레오파트라에게 어린 남동생과 권력을 나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공동 통치 체제를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심해졌죠. 남동생을 조종하려는 궁중 대신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클레오파트라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관 포티누스와 장군 아킬라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들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점차 궁정에서 고립되어 갔고 마침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결국 권력 다툼은 내전으로 이어졌고 클레오파트라는 왕좌에서 쫓겨나 시리아로 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죠. 시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만의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사막을 헤매며 유배 생활을 하던 클레오파트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상륙한 것이죠. 카이사르는 정적인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는데 공교롭게도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측이 폼페이우스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클레오파트라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는 충성스러운 부하 아폴로도로스에게 자신을 카펫에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물이라며 카이사르의 숙소까지 운반하게 한 거죠. 카펫이 펼쳐지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으니 카이사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극적인 첫 만남은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뛰어난 언변과 카리스마로 카이사르를 매혹시켰어요. 당시 카이사르는 50살이 넘은 중년 남성이었고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녀가 정당한 이집트의 통치자라고 인정했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의 세력을 물리치고 왕좌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익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이집트의 단독 여왕이 되었습니다. 승리 후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는 나일강을 따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전역에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기회였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바지선을 타고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은 2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강변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여왕과 로마의 장군을 환영했죠. 기원전 47년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아이가 카이사르의 친아들이며 훗날 이집트와 로마를 통합할 위대한 황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카이사르 역시 이 아이를 무척 아꼈고 클레오파트라 모자를 로마로 초대했죠.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입성할 때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금으로 장식된 마차, 이국적인 동물들,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수행원들까지 마치 신화 속 여신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았어요. 로마에서 클레오파트라는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의 패션 스타일은 로마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고 그녀가 주최하는 연회는 모든 사교계의 관심사였어요.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위해 티베르강 건너편에 호화로운 별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별장은 마치 작은 이집트 궁정 같았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모든 로마인이 그녀를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가 외국 여왕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했죠. 그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통해 로마를 조종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면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키케로를 비롯한 공화정 수호자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집트 여왕이 로마의 전통과 가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 유명한 이데스 마르티아에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클레오파트라의 로마 생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클레오파트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버지까지 잃은 거니까요. 더군다나 로마에서의 입지도 매우 위험해졌어요. 카이사르의 정적들이 언제 자신을 해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신속하게 이집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련을 딛고 더욱 강인한 통치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죠. 이집트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국정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들 카이사리온의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요. 카이사리온이야말로 이집트의 미래였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또한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자신을 선전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카이사르 사후 로마는 권력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후계자를 자처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그 중에서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가 제2차 삼두 정치를 구성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동방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집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는 용맹한 군인이자 뛰어난 웅변가였지만 동시에 호색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명성을 듣고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했죠. 더욱이 안토니우스는 동방 정책을 위해 이집트의 부와 군사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기원전 41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소아시아의 타르소스에서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집트가 카이사르의 적을 도왔다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클레오파트라는 잊을 수 없는 등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배를 타고 킨도스강을 따라 타르소스로 향했어요. 배의 돛은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어져 선수에는 큐피드 조각상들이 서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로 분장하고 아름다운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났습니다. 향수와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타르소스의 모든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들었어요. 시장에 있던 사람들마저 모두 클레오파트라를 구경하러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안토니우스조차 혼자서 연단에 앉아있게 되었죠. 플루타르쿠스는 이 장면을 마치 비너스 여신이 바쿠스 신을 만나러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온 것 같았다고 묘사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만남은 즉시 열정적인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강렬하고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깊이 끌렸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이집트로 초대했고 그는 기꺼이 알렉산드리아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화려한 연회를 열었고 사치스러운 오락을 즐겼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정치적 동맹의 성격도 띠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군사력이 필요했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경제력이 필요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보낸 겨울은 두 사람 모두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클럽을 만들어 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어요. 기원전 40년에서 37년 사이에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쌍둥이인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막내인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아이들이 각각 다른 지역을 통치하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리라 꿈꾸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태양을 뜻하는 헬리오스라는 이름을, 딸에게는 딸을 뜻하는 셀레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는 그들이 세상을 밝힐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부 행사라는 성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에게 광대한 영토를 분봉해 주었어요. 카이사리온은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왕으로,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는 아르메니아와 미디아의 왕으로,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키레나이카의 여왕으로,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시리아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이익보다 이집트 여왕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안토니우스는 정치적 결혼으로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클레오파트라와의 공개적인 관계는 큰 문제가 되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집트 왕이 되려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카피톨리움 언덕에서 왕좌에 앉아 로마를 지배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퍼뜨렸어요. 로마 시민들은 점차 안토니우스에 대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유언장에서 카이사리온을 카이사르의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빌미로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도 마침내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기원전 32년 마침내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양측 모두 엄청난 규모의 함대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 임했어요. 그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전함을 건조했고 직접 함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당시 여성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관습에 구애받지 않았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은 총 500여 척의 함선과 7만 명의 보병, 1만 2천 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옥타비아누스군은 400척의 함선에 8만 명의 보병과 1만 2천 명의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운명의 악티움 해전이 벌어진 것은 기원전 31년 9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서부 해안의 악티움곳 근처에서 벌어진 이 해전은 로마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60척의 전함을 이끌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에 맞섰습니다. 처음에는 전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투가 장기화되면서 안토니우스 측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전장을 이탈한 것이죠. 클레오파트라의 철수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략적 후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철수가 안토니우스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점입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전장을 떠났고 남겨진 함대는 혼란에 빠졌어요.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완전한 승리로 악티움 해전이 끝나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패배 후 이집트로 돌아온 두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홍해를 통해 인도로 탈출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카이사리온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빠르게 이집트로 진격해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죠. 기원전 30년 8월 마침내 로마군이 알렉산드리아 성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듣고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클레오파트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그녀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이제 홀로 남게 된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로마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클레오파트라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로마인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어요. 기원전 30년 8월의 어느 날 클레오파트라는 가장 화려한 왕실 예복을 입고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독사 한 마리를 가져와 자신의 가슴에 물게 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독사가 아니라 독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의 고귀한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비록 정적이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품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300년간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파라오의 시대는 영원히 끝이 났어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후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거든요. 셰익스피어는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불멸의 작품을 썼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녀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어요. 영화계에서도 클레오파트라는 언제나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190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한 영화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역대 최고 제작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죠. 클레오파트라 7세.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가였고 학자였으며 용감한 전사이기도 했어요. 9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던 그녀의 지성, 위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녀의 의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녀의 고귀함은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비록 그녀의 정치적 야망은 실패로 끝났지만 여성도 얼마든지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소설과 영화, 연극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로마의 역사가들, 특히 그녀의 적들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악역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승리를 정당화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용감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